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이끌었던 이주호 전 장관이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0명 중에서 168명의 의원이 찬성을 하면서 87년 개헌 이후에 네 번째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자, 여야 상정한 이번 피켓 상정에 앞서서 피켓 시위까지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상당하게 상정에 대해서 당위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기도 했는데 먼저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총체적 무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막지 못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마땅히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배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인 정상외교, 빈손외교, 막말외교, 48초 만남에 그쳤다는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국회가 시행하는 조처입니다. 박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탄핵 소추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해임 건의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혼밥을 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박진 장관을 해임을 건의할 아무런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혁신을 파괴하는 의회 폭거 행위입니다. 네,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부분 듣고 오셨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 의사진행 발언한 후에 퇴장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진행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번 상황 김연아 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회에서 민주당이 168석, 또 민주당 계획까지 포함을 하면 170석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마음만 먹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면 뭐 통과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보통 여야가 어떤 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 해임 청구안을 이제 발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네. 보통 대부분 과반을 못 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과반을 넘더라도 서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정치적 행위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날 저녁에 그것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데 부통령이 있을 때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6시에 또 시간을 미뤄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모양새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혹시나 했는데 이제 그걸 밀어붙였죠. 예. 네. 근데 일단 뭐 국회에서 해임 동의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해임 촉구를 하는 네. 저 상황에서 해임의 이유를 좀 듣고 네. 참 좀 그게 더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교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얘기를 하면서 참배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인 정상 외교, 빈손 외교, 막말 외교, 48초 만남에 그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대응을 하자면 참배 없는 조문 외교라고 하는 게 도대체 참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착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관 앞에 일반 시민들이 가는 데에 가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가 잘못된 건지. 보통 우리가 이제 조문외교 하다가 뭐 지금 참배 없는 조문외교라고 또 이제 수식어를 단 겁니다. 조문이라는 게
상주를 위로하는 거고 그날 리셉션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새로운 찰스 왕하고 또 여러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조문회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참배는 참 초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굴욕적인 정상회견은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서신이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문재인 대통령이 쏟았던 모든 남북과 북미의 정상화가 굉장히 허상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저택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뭐 끊임없이 받아들여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대화해야 한다. 또 본인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5년 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고 처참하게 상대방이 약속을 무너뜨리는데도 기다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권을 새로 인수받은 지 한 100일 조금 넘은 대통령이 외교에 가서 뭘 했다고 그리고 무슨 성과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치명적이라고 외교 참사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 정권 탓하는 거 이제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니까 뭐 문 대통령이 혼밥을 한 거든 또 어느 회의에 가서는 그 전체 사진을 아마 찍지 못하는 세계 정상들하고의 사진을 찍을 때 우리 그 스태프들의 실수로 인해서 빠져서 사진을 못 찍은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그때 야당은 참 순했나 봅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실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얘기했지 네. 그런 걸 외교 참사라고 그렇게 막 비하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다 그렇게 한 거고 마지막으로 48조 만남을 얘기를 하는데요. 맞죠. 48조 만났지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외교라는 게 그날은 유엔 총회 기간이었고 여러 정상과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일정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정상 간의 일정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48초간의 만남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예. 지금 해리스 부통령에게 또 메시지를 전한 건데 알겠습니다. 도대체 예.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번 해임 건의안 정의당 역시도 함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당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동화 속의 휘핑보이, 매맞는 소년의 재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그 외교안보 라인인데 그 사람들을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경질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없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게 외교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의당 일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의당이 아직 정당으로서의 지금 혼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국정을 못 보는 것이고 앞서 이제 김연아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저는 좀 반박은 아니고 좀 모르신다니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이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하는 것들은 뭐 외교 참사다, 외교적 실수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래 5개월, 6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에 뭘 기대해서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일 큰 잘못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 좀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돌아와서 그 부분을 채우겠다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야당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개선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수한 거 하나도 없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나 잘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야박하게 해?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여론조사를 보거나 이걸 아무 다양한 걸 봐도 국민들은요. 지금 이번 외교 점수에 대해서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속어 논란의 이제 논의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해임 건의한 부분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잘 얘기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장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복이 없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없는 수장을 만나다 보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수하를 아끼고 그다음 국민을 아낀다면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국민 수습을 나서는 게 훨씬 더 맞지
계속 거짓말로 버티고 억지로 버티고 뭔가 야당이 뭔가 발목 잡게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 결국엔 궁극적으로 가면 전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도로 냉랭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엔 국정이 혼란스럽죠. 그게 야당의 책임만 있을까요? 그게 본인 스스로들도 돌아볼 수 있는 좀 겸허한 태도들 그리고 조금 냉정하고 좀 확실한 어떤 결단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정적으로만 지금 국정 운영을 한다. 예. 그러다 보니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으로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결국에는 이 분노와 비판을 정말 어떻게 어디에서 분출할 수 없는데 그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입법부가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걸 야당인 민주당이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조금 이성을 좀 찾고 냉철하게 본인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걸 탓하고 정쟁이라고 하다 보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5개월, 6개월 돼가는데 한 발짝 나갑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 안에 갇혀서 본인들의 어떤 실력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 일만 터지면 예. 문재인 정부 이랬지 않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으면 해임 건의안까지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면 예. 야당이 사과를 한 마당에 해임 건의를 했다. 그거는 발목 잡기라고도 주장하면 예.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지금 온 국민을 상대로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에 있어서도 언론을 겁박하고 탄압하고 있고 야당에 대해서는 비속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그게 과연 네. 옳을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시는데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유감 표명할 생각 없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답을 하지를 않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실장도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건 없었고 EXX 발언도 대통령은 기억하지 못한다. 뭔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로도 발언을 부인하는 건가 혹은 아예 또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라고 좀 확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말씀을 듣고 좀 최근에 순방 일정을 좀 이렇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이제 그때 보시면 유엔 연설을 하고 또 1억 불 투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동하는 시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외교 순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야당의 지적도 있었고 국내도 시끄러웠죠. 저는 대통령이 기억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여기서 저도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그냥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흘려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영상을 보면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글쎄요. 영상을 보면서 떠오를 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처음에 본인이 얘기하신 거는 나는 저기서 바이든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죠. 저는 측근들에게도 얘기를- 그런 예, 말을 했다고 그렇죠. 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이 안에 EXX 뭐 이거 부분은 글쎄 본인이 그때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뭐 기억을 못 하신다. 뭐 저는 뭐 믿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들린 부분에 있으면 뭐 사과를 하려면 좀 일찍 하셨어야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서 부대변인도 이제 야당에 대해서 비속어를 썼다고 해서 이제 그걸 사과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민주당의 입장이 그건지 그러면 뒤에 바이든은 날리면으로 이해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입장도 굉장히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뭐 바이든을 더 듣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어제 오늘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MBC가 이 자막에 바이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면 또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국회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조작이고 왜곡이다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실에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사전 확인이 없었고 또 지금
엠바고를 지키지 않고 어느 누군가가 이 영상을 밖에다 유출을 했습니다. 그게 MBC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외 순방과 관련된 대통령의 엠바고는 대통령의 다음 일정이 노출될까 봐 사실은 우리가 언론사에서 서로 하는 약속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누군가 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일종의 이런 식의 정보 유출이 기자들과 그 영역들 안에서의 찌라시 형태로 거래가 되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건 나쁜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MBC 언론 그 관련된 이야기는 좀 뒤에 네, 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사과했다면 야당이 지금과 같이 행동 안 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번 조문 외교서부터 시작해서 야당은 대통령의 실정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능력 없는 수장을 만나서 장관이 지금 휘핑보이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능력 없는 대통령이라고 지금 언급한 거는 대선 불복에 대한 이 마음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참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에요. 그다음에 오죽 답답할까. 그래서 의원님들 대단히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고 또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할 만큼 여러 가지 정치적 자산과 지적 능력이 우수한 분들이 모인 곳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이런 비이성적인 저희들은 거짓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방어하고 방패막이 되어줬을 때 얼마나 큰 자괴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했지만 오락가락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속어 논란이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특히 야당원들에 대해서 이 XX라고 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등 돌리고 입장 표명 없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사과의 태도가 아니죠. 네.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 이게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알고 여러 가지 어떤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날리면이라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수와 진보는 양 이념에 있어서의 내가 믿고 싶어하는 확증 편향의 늪에 빠뜨린 거예요. 그걸 대한민국의 리더인 대통령께서 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좀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의심할지 모르지만 진정어린 사과와 협조가 있다면 민생 지금 하자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이를 더 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다라는 점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출근길에 박진 장관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이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해임 건의안 거부 의사를 시사했는데 오늘 박진 장관 역시도 출근길에 야당의 질책 국익 외교 잘하라는 차원에서 경청하겠다. 다만 윤 대통령의 순방을 외교 참사로 폄하하는 건 동의할 수가 없다.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아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바칠 계획이다. 그러니까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고 하고 그 후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대통령 역시도 거부하겠다,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국회에서 이런 해임 건의안을 낸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대통령 역시도 부담감을 가지는 그런 거부 결정일 것 같은데 앞으로 후폭풍은 없겠습니까? 이제 계속 국회하고의 관계가 좀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야당이 사실은 해임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은 것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사실은 이걸 갖고 지금 외교 참사다, 박진 장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해임 사유가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당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임 결의안을 냈다. 그럼 반대로 대통령도 박진 장관에 대해서 본인이 해임할 사유가 없는데 권한을 갖고 대응했다면 대통령도 대통령의 권한이 있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거부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인가. 서로 나는 내가 가진 권리 행사를 하겠다. 한 채의 양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법을 뭔가 뚫을 만한 요인이 필요한데 어제 이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진위원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결국은 중진들은 이제 좀 정치를 아시는 분이죠. 협상과 또 서로 주고받는 일, 이해, 타협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고 이제 조금 제안을 하신 거니까 글쎄 저는 이것을 좀 민주당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협의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고 나서 공통 공약에 대해서 이런 협의체를 하자고 이미 발동이 됐는데 저는 아무리 그런 민생경제협의체, 정책협의체가 만들어져도 여야 간에 타협과 협상 어느 정도 조금씩 양보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거는 정말 그냥 그 조직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면 어제 저는 그 대표 연설 중에 그게 제일 좀 마음에 와닿았고 하루빨리 여야가 좀 그런 전선에 나서서 협치를 네, 협치에 대한 해달라. 부분들을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협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지금 거부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반응을 할 예정입니까? 결국에는 이제 해임 건의안 자체가 구속력이 87년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구속력이 있었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을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87 이후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오늘 그 박지원 장관의 그 기자회견 텍스트를 보니까 출근길 예, 입하로. 출근길 예. 인사를 보니 거기에 이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그러고 본인의 소임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에 담겨진 내용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나토 이후에 이번 또 그 조문 외교와 유엔 총회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매끄럽지 않다라는 여론이 높아요.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와 비판에 대한 거를 야당이 어떻게 표현해요?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박지원 장관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국민의 경고를 대통령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결국에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이거는 지금 뭐 야당이 대선 불복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국민 지금 지지율이 24%, 25%, 20%에 머무르는 것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뽑아놓고 나서 20%의 지지를 주는 건 국민들이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민심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나 입법부도 그 민심을 대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이 준비가 된 게 있느냐는 다음 스텝은 이게 질문입니다. 이제 정치적인 말하자면은 행위죠. 이게 어떤 기속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국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과거사를 봐도 똑같았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당시에 전국이 한 발짝도 못 갔습니다. 야. 결국에는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을 포기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한 가지 없다. 말씀드리면 박지원 장관이요. 예. 20년 전에 본인도 대변인 시절에 노무현 정부의 김두관 행안부 장관을 그 당시에 해임 건의안을 한나라당이 했습니다. 당시에 대변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해임 건의안 거부는 월권 행위이고 헌법 유린이다. 그래서 이 헌법 유린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알겠습니다. 좀 일관성 있는 국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이제 비속어 관련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가장 먼저 보도한 MBC에 대한 공세.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다시 왜곡해서 내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섰고 대조해야 합니다. 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인데요. 민주당과 전 정권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내놨는데 MBC에 대해서도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한다, 조작 보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항의 방문도 하고 사장 등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그 이유가 최초 보도를 MBC가 했고 MBC가 자막을 조작해서 달았다라는 게 가장 주된 이유인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하기는 했었는데 MBC에 지금 유독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들, 유독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좀 논란을 MBC 탓으로 돌리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우리가 기사에서 단독 제일 처음 보고 하는 사람이 어떤 뉘앙스와 어떤 기조로 하느냐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어떤 이렇게 큰 뭐 누구를 인터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자체를 갖고 그 영상의 말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MBC가 바이든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예. 미국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들린다고 할까? 저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도하는 사람이 충분히 취재 윤리를 지켰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MBC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강하게 좀 뭔가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MBC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오래 거슬러 가면 2008년에 미국 쇠고기 파동 때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서울의 소리하고의 인터뷰 그 단독 영상 그 음성도 사실은 모든 공영방송에서 틀지 않았는데 이제 MBC가 과감하게 그걸 방송에서 방영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 시민 감시단이 이제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여러 언론들을 모니터링했는데 MBC가 가장 편파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네. 시민단체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감정이 저는 누적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건도 대통령실에는 그 발언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김은혜 수석이 대응을 안 한다고 기다리며 있으면서 백악관에 그거를 질의를 했다는 거 저는 굉장히 뭔가 이 문제를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국내 야당 의원들한테 한 얘기라고 지금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문제인데 이걸 국제 문제로 뭔가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을 뭔가 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려면 기사가 안 됐는데 발언하는 거는 정말 뭐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보좌관이 인터넷 카페에다 이 얘기를 올리고 또 MBC가 예정대로 보도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바탕 작업을 하고 나서 MBC가 같이 힘을 얻어서 했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언론의 기본 생리를 모르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MBC가 단독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방송사들이요 따라쓰기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분석을 하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 발언이 맞냐 아니냐, MBC의 단독이 틀리냐 맞냐,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단독 보도에 있어서는 타사들이 보도를 할 때는요, 그 진위 여부를 굉장히 심의 있게 들여다본다. 이게 이제 언론 구조의 생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가 MBC를 타겟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에 뭐 광우병 파동 부분에 있어서 보도들. 근데 저는 언론이라는 게 지금 왜 언론사를 탓하죠? 이 보도의 원인을 제공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는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국민들한테 밝혀서 언론도 이런 혼란함이 없도록 진실의 보도에 가깝게 되도록 어떤 정정이 필요하면 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MBC가 부당한 탄압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명해 주는 것들이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본인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언론에게 어떤 과도한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야당에게는 또 그거를 동조해서 무슨 정원유착이 있지 않냐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한 번 거짓말하기 쉽지 두 번, 세 번 합니다. 이 거짓말이 통하면 결국에는 더 큰 거짓말들을 더 쉽게 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 원인 제공을 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밝히시고 잘못한 거는 사과를 하시고 그래야만 언론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오래 했으니까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외교 순방에서 가장 기대했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만나면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피해, 우리 국내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좀 받아올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에 앞서서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 시효가 이제 다시 개시되기 이전에 미리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도 이걸 알고 있었다, 보고를 받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했던 시기가 그 8월이었는데 그 시기에 이게 미리 보고가 됐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알아보고 준비를 했다면 미 하원 의장을 만날 때 태도도 좀 더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그 기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펠로시 의장한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서 얘기했다면 미 하원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 지금 이 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생명과 관련돼 있는 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48초밖에 만나줄 수 없느냐 하면은 어쨌든 이 법은 지금 정치 생명 때문에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이 법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거기서 한국이 얼마나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보면 어차피 그때 우리가 알았었어도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었을 거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끊임없이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거를 강행해야 되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물밑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외교가 어려운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다 외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그 역사적인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 가슴이 설렌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외교적 성과는 그 이후에 미국의 미사일 실험은 계속 이어졌고 미사일 개발은 더 고도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몰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귀찮다는 듯의 서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대체 외교적 성과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게 다 즉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서 대변인께서 부대변인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거짓말 한 번 하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뭐 여러 번 하기 쉽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기되는 걸 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짓말, 야당으로서 대통령에게 여당에게 보여주신 그 잣대로 자당 대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저희가 또 이야기가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이게 역지사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저희 안에서 저희를 보면 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 측에서 보는 건데 제가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서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갖고 민주당 자체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민주당의 시각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당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비춰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해봅니다. 미리 인플레이션- 알았더라도 달라졌을 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과도하게 외교에 대해서 단정 짓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외교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가는 겁니다. 특히나 외교 자체는 안 되는 부분들을 정보를 파악해서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된 밥상에 가서 외교하는 게 외교입니까? 안 되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외교라는 라인들이 굉장히 전문성과 휴민트,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말씀한 대로 해리스 85분간 만난 거 좋죠. 근데 지금 현재 유엔도 그랬지만 빈손외교, 막말외교 이제는 읽고 외양간 고치는 외교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IRA 보고서를 펠로시가 왔을 때 박지인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하면서 연극 보고 술판을 벌였던 당시를 봤을 때 펠로시를 당시에 30분만 만났다면 당시 IRA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게 전달이 돼서 바이든이든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이 미국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전달해서 논의가 됐다면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왜 만납니까? 이건 뒷북 치는 거잖아요. 결국엔 IRA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박진 장관이 돌아왔었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극을 보다가 뛰쳐나왔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국익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정말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우리가 반도체 다 미국에 투자하고 자동차 투자하고 하는데 줄 건 다 주면서 왜 우리 얻을 거면 얻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무능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더 붙이면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 논의하고 다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것도 없고 단지 검찰에게 무차별적으로 정치보복성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다는 점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 어제 언론에 보도가 나온 거고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대통령실 인사 발표됐습니다.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이주호 전 장관 지명을 했고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임명을 했는데 이주 후보자 지금 나가고 있죠. MB 정부에서 교육장관을 지냈고 그 당시에 자사고 도입과 같은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고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15대, 16대, 17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인데 이 둘에 대해서 경륜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고 좀 우파의 올드보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있어서 두 분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 먼저 들어볼까요? 이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인사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분은 이주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내정자죠. 내정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교육 양극화의 주범, 그다음에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하여튼 교육관에 대해서 굉장히 낙제점으로 평가받았던 분이에요. 그런 분을 지금 교육 장관을 지금 오랫동안 표현하다 이제 와서 네이밍 카드가 겨우 이 수준이냐라고 평가하고 싶고,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노동운동 하시고 살아온 인생들은 노동과 가까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전향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얘기하는 노란봉투법,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만 노조가 파괴된다고 주장하는 분이고, 특히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태극기 부대라고 알려지는 정광훈 목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조직을 구성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경산호의 어떤 화합과 어떤 협치를 이끌어야 될 자리에 수장으로서 갔다.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번에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잣대로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두 분 다 굉장히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교육 정책을 보시면요. 문재인 5년 동안 하향 평준화 교육을 밀어붙이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사실은 수준도 떨어지고 또 집에서 별도의 보살핌이나 엄마의 보조가 없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학력 저하는 더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는 공약은 안철수 의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계속 민주당과 상대되는 정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나올 때마다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보면 지금 현행 교육부에 대한 많은 개혁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고요. 이분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경제학을 전공하시면서 교육정책을 수립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시작을 이번에 다시 마무리하신다면 더 좋은 교육정책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김문수 전 지사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있으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굉장히 노조 중심의 정책, 노조가 아니면 노조에게 끌려가는 이런 산업 정책에 대해서 저는 경사위에 관련된 새로운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문수 지사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또 도지사도 여러 해 하시면서 굉장히 행정 능력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태극기 부대에 갔다? 저는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민주당에서 예전에 장관 후보나 또 이런 주요직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교육 공백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빨리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돼서 교육 정책을 조금 수습하고 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미래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교육 정책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교육부의 수장이 임명이 돼서 교육 정책을 수습하고 이끌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